자, 교과서 109쪽 자료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09쪽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원의 마지막 단원인데, 자료의 해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대표값,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 어떤 자료들이, 다 더해서 그 자료의 총 개수로 나눈 것이 바로 평균이죠. 그 다음에 산포도. 산포도는 뭐예요? 여러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점수들이, 자료들이 어느 정도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산포도에는 우리가 보통 무엇을 구했을까요?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알겠지만,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자료들의 분포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실생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어떤 것을 해보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평균을 구하는 걸 많이 해봤겠죠? 점수를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들을 점수를 다 더해서 그 과목의 개수로 나누는 평균을 많이 내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고학년이 될수록 이제 분산이라는 거, 표준 편차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점수를 변환한 확률 변수 x를 새로운 변환 점수로 변환한 표준 점수에 대해서 또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입시에 진학을 하는데 이용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단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표값과 산포도를 이용한 자료의 분석입니다. 자,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값.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대표값이에요. 자, 그럼 대표값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주어진 자료들이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었는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었는지 아는 것은 이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료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값, 자료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대표값,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의 창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매년 승리를 이끈 경기의 수, 매년 승리를 이끈 경기의 수인 승수를 나타내는 것, 즉 승수를 나타내서 조사해 놓은 표예요. 야구팀이 A란 팀과 B라는 팀이 있는데 이 각각의 팀들이 매년 승리한 수를 조사한 거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보니까 B라는 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인데요. 그래서 승리한 횟수가 A팀은 54번. B팀은 40번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럼 A라는 팀이 매년 올린 승리 횟수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그럼 평균을 구하는데 A라는 팀이에요. 그러면 A라는 팀을 다 더해야겠죠. 뭐 어떻게 할까요? 5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0 더하기 6을 다 더해서 전체 지금 몇 개죠 지금? 지금 보세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보세요. 몇 번 경기를 지금 조사를 했나요? 6번 경기를 조사했죠. 그럼 6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6분의 다 더한 값이 54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6, 9, 54에서 9가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균입니다. 자, B라는 팀이 있어. 팀이 아니라 지금 소속된 투수였네요. 개인 사람이었군요. B라는 그 투수가 올린 승리의 횟수를 평균을 구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B라는 그 투수는 몇 번 경기를 했어요. 그렇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번 경기를 했으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2를 뭐로 나누면 돼요? 4로 나눠야겠죠. 그럼 다 더한 값이 40이거든요. 그러면 4로 나누면 약분해서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평균을 구해보니까 B라는 투수가 일단 승수에서는 40이고 A라는 승수가 54여서 더 적었지만 B라는 그 투수가 훨씬 더 어때요? 평균이 높아서 1점 정도 더 높아서 대체적으로 승리를 더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승수를 얻을 것으로 앞으로도 예측되는 그 투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B라는 투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느 학급의 학생들의 시험 성적, 우리가 가장 많이 평균을 내는 게 시험 성적이죠. 그다음에 키, 그다음 몸무게, 컴퓨터 하루 동안의 컴퓨터 하루 동안의 이용 시간, 이러한 자료 값들을 이제 별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자료를
계속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조사하는데 이것을 별량이라고 해요. 이 분포 상태는 별량의 그 자료의 분포 상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도수 분포표나 히스토그램 등을 이용해서 정리해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알 수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의 값으로 대표해야겠죠. 그때 대표값인 평균이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자료들이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값. 이게 바로 대표값인데 대표값의 정의예요. 뜻이에요. 뜻. 근데 이것에는 평균, 중앙값, 세빈값 등이 많이 쓰여요. 여기에서 이제 평균은 여러분이 해봤지만 모든 자료들, 즉 별량들을 다 더해요. 그래서 그 전체의 자료들의 개수, 즉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이 되겠죠.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건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에 중앙값은 말 그대로 자료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이제 나열해요.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 놓이는 값, 즉 한 가운데 놓이는 값을 바로 중앙값이죠. 중앙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채빈값. 자료를 이제 나열을 해보면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게 있어요. 그 자료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많은 것이 바로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자료값이 바로 채빈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세빈값을 각각의 뜻을 알고 이러한 대표값들,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대표값은 세 가지가 있는데 평균, 중앙값, 세빈값 있고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별 표시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사용되는 게 대표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들어가 볼 건데요. 교과서 페이지 111쪽입니다. 자, 자료 전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값으로 평균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중앙값이나 최빈값도 이제 필요할 때 사용을 해요. 그 각각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료 중앙에는 자료 개수가 홀수일 땐 한가운데 놓이는 값이 하나로 정해지지만 자료의 수가 만약 짝수이면은 어때요? 한가운데 놓이는 값이 두 개가 되겠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어때요? 대표값을 정해요. 알겠죠? 그래서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열린 교시 1번 문제 봐요. 고등학생이 10명 있어요. 그 10명의 시력, 그러니까 좌우 눈이 있을 텐데 이제 이것을 좌우 눈 중에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일단 10명의 학생이 눈의 시력 검사를 했어요. 그때 얻은 자료가 뭐 0.2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가장 눈이 좋은 학생이 1.2네요. 1.5나 2.0은 없네. 여기까지 이런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10명의 시력의 평균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자료값들을 다 더하죠. 별량들을 다 더해요. 그러면 1.0부터 어떻게 해요? 1.0부터 0.8, 0.7, 0.5, 0.7, 0.7, 1.2, 0.5, 0.9, 0.2까지 다 더한 다음에 이것을 뭐로 나누면 돼요? 지금 자료의 개수가 10개죠. 왜냐하면 10명의 시력 검사를 10명의 시력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으로 나눠요. 그러면 10분의 얼마가 되냐면 그냥 합을 구해보면 7.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분의 7.2가 되고 이것들은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0.72가 되겠죠. 왜요? 소수 첫째 자리인데 10으로 나누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별량. 즉, 별량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그 혼동되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다 선생님 설명을 줄게요. 자료를 우리가 주어진 자료, 즉 데이터를 바로 별량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자료들, 즉 별량을 변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다 했어요.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하라 할 때 조심할 게 뭐예요? 작은 값부터 나열한다 했잖아요. 그럼 작은 것부터 나열하세요. 그럼 가장 작은 게 아까 0.2였죠. 0.2. 그 다음에 0.5. 0.5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0.7. 그 다음에 0.7. 0.7 세 번 나오네요. 그 다음에 0.8, 0.9. 그 다음에 1.0, 1.2 이렇게 10개의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나열하고 그 다음에 중앙값을 구해보라 그랬어요. 그럼 중앙값은 지금 보세요. 10개의 자료니까 짝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 가운데 있는 수가 나올 수 없어요. 10을 1로 나누면 5잖아요. 근데 다섯 번째 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0.7이잖아요. 그러죠? 그럼 여섯 번째 수는요. 0.7이잖아요. 짝수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가운데 오는 애가 없어요. 보여요? 여기가 4개 있고 여기가 4개 있어서 가운데 있는 두 0.7, 0.7이 지금 모두 다 중앙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0.7 더하기 0.7을 2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0.7의 2배니까 약분돼서 0.7이 그냥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최빈값을 구해봐라. 최빈값이 뭐예요? 가장 빈도수가 많은 애인데 아까 우리가 나열을 해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니까 0.7이 세 번 나왔죠. 그래서 0.7이 바로 답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열린교시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 잘 풀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얘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밑에는 think 플러스 궁금해요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대표값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지금 각 자료에 측정한 값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평균에서 균형을 이루게 돼요. 왜냐하면 평균에 몰려있게 되죠. 왜냐하면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평균은 자료의 대표 역할을 그러면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이제 값들이 들쑥날쑥 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당히 벗어난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아주 작은 값이나 큰 값들이 나와요. 즉 이상한 값이죠. 이상값이라는 거는 이상한 값들이죠. 이 이상한 값들을 이상값이라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들이죠. 너무 지나치게 작거나 너무 지나치게 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지금 직장인 5명의 월 수입을 지금 비교했어요. 이것들을 자료를 조사했는데 70만원, 74만원, 94만원, 112만원, 500만원. 여기 방금 보니까 평균은 지금 1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나치게 점수가 낮은 게 있죠. 170만원으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먼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500만원. 월급이 너무 많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170만원이 직장인들의 평균 월 수입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영향을 미쳐버렸잖아요. 500만원이. 그리고 사실 70만원, 74만원 이런 것들도 작은 값인데 94만원도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가 구해진 이 평균이라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대표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돼요. 그럴 때는 여기서는 중앙값도 어떻게 될까요? 중앙값도 지금 5개의 자료니까 지금 세 번째 자료인데 94. 이것도 94도 전혀 아니죠. 그리고 중앙값도 어때요? 중앙값이 평균이 전혀 아니죠. 17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앙값이 차라리 어떨까요? 더 대표할 수 있는 값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직장인은 70만 원, 74만 원, 94만 원, 112만 원이에요. 이 4명의 직장인들은 거의 다 170만 원보다 훨씬 더 적죠. 그런데 한 명의 직장인이 500만 원이어가지고 고수익자예요. 그러면 이것이 질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상값이어가지고 이상한 값이어가지고 영향을 미쳤으니까 평균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차라리 중앙값이 평균보다 대표값으로서 더 의미가 있겠죠. 왜요? 이 나머지 원래 대체적인 4명의 값들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 바로 중앙값의 의미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생활 예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몇 개 적어줄게요. 체조 경기를 할 때요. 심사위원들이 체조 점수를 이제 뭐 매겨요. 뭐 10점, 9점, 8점, 6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매기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피겨스케이트, 그 다음에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우리가 그 경기를 많이 봤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진데 솔직히 이 점수들을 매기는 그 방법이 여기 이런 경기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적어줄게요. 가장 낮은 점수, 높은 점수는 제외하고.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상한 값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심판들의 점수를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이런 것들은 편파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심판들의 점수를 평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스포츠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값들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12쪽이에요. 자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처음에도 말했듯이 선생님이 자료가 중심, 즉 대표값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흩어져 있는가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산포드예요. 흩어져 있는 분포의 정도, 이것의 줄임말이 산포도죠. 그러면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은 그 자체만으로 중심이 되는 값이 어떤 것인가만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분포가 어떻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들쑥날쑥 분포되어 있는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포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평균인 대표값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의 창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농구부에 소속된 두 선수가 있어요. 이 두 선수의 이름은 지금 병기라는 선수하고 만지라는 선수의 이름이 좀 촌스럽네요. 자, 최근 7번의 농구 경기를 했어요. 그때 얻은 점수를 막대 그래프로 지금 나타내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평균을 중심으로 더 모여있는가를 물어봤는데 평균을 내봤대요. 이제 출제자가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이 16점이에요. 그럼 평균이 16점인데 16점으로부터 지금 병기라는 학생은 어때요? 들쑥날쑥하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건 엄청 크고 어떤 것은 굉장히 작고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지금 만재라는 학생은 어때요? 평균 16으로부터 굉장히 다 지금 가까운 상황에서 점수들이 분포되어 있죠. 만재라는 그 선수는 거의 실력이 비슷하게 경기를 했을 때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병기라는 이 선수는 굉장히 컨디션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게 경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점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점수의 분포 상태 이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대표값으로는 평균 중앙가 최빈값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지만 같은 대표값을 갖더라도 자료 분포 상태가 서로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심 이치만으로는 자료를 완전하게 요약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수연이라는 학생하고 주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지금 5개의 과목이거든요. 5과목이야. 5과목의 평균을 구해보았더니 평균이 둘 다 85점이에요. 그렇지만 겉으로 봤을 때 평균은 다 같지만 분포 상태가 달라요. 어떤가 봤더니 수연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점수, 그 다음에 주영이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점수를 보았더니 수연이는 항상 어때요? 이 85점이라는 이 평균이죠. 평균으로부터 거의 다 몰려 있어요. 분포 상태가. 그렇지만 주영이는 85점으로부터 어때요? 평균 85점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영이는 과목들의 점수가 들쑥날쑥하고 수연이는 과목들의 점수가 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렇게 매번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수로 나타낸 값이 바로 산포도예요. 산포도를 나타내는 것은 최대값을 지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으로 정의되는 자료 범위. 자, 이게 자료의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좀 색깔 달리 할게요. 색깔을 보라색으로 해볼까? 산포도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으로 정의되는 자료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별량을 이용한 분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것의 양의 제곱근인 표준편차라는 게 있어요. 사실 자료의 범위보다는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더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 자료의 범위는 뭐라고요? 최대값에서 얼마나 분포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빠르게 알기 위해서 그랬겠죠? 최소값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점수가 영어 점수는 30점이고 가장 잘 맞은 점수가 수학이 100점이에요.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00점 빼기 30이어서 70점이 되겠죠. 그게 바로 자료의 범위가 돼요. 범위.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즉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과의 차이값의 제곱을 시킨 것들의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시킨 것들의 평균이 바로 분산이에요. 그 다음 표준편차는 뭐냐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죠.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그리고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다. 자, 예를 들어서 수연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영이라는 학생이 있었죠. 이때의 범위는 이제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13쪽으로 가서 113쪽으로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연구해 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대표값은 평균이에요. 평균이 지금 보니까 M1, M2, M3 다 다르죠. 그런데 분포 상태는 어때요? 이 종 모양의 곡선인데 이 종 모양의 곡선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좌우 대칭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모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정도가 M1, M2, M3 평균은 각각 다르지만 분포는 같아요. 그래서 평균은 같고 분포는 어때요? 평균이 다르죠. 잠깐만요. 선생님 잘못 말해서 반대로 말해버렸네. 평균은 같다. 왜요? 평균은 다르다. 평균은 다르다. 왜요? M1하고 M2하고 M3하고 M3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죠? 평균은 지금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값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작은 값이니까 그리고 분산은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요. 이런 3포드는 같죠. 분포의 상태가 지금 폭이 일정하잖아요. 이 종 모양의 곡선이. 자, 오른쪽 그 다음에 그래프 봐봐요. 얘는 평균이 지금 M이 항상 세 개의 종 모양의 곡선이 다 같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같다. 왜요? M으로 같죠. 여기는 평균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여기는 평균이 M으로 같아요. 그렇지만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떤가 보세요. 지금 흩어져 있는 정도가 지금 이 폭이 여기 폭이 이렇게 이 폭이 이렇게 지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세 개의 곡선이 어때요? 평균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의 값은 이제 뭐 각각 구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것은 점수들이 자료의 값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굳이 이건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값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해봐야지 알겠죠, 정확히. 일단은 평균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이거는 지워버립시다.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정확히 구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예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진 않으니까 평균은 다르다. 자, 그 다음 교과서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13쪽 했고 114쪽 지금 열린 교실 2번 문제예요. 우유에 지금 보통 200ml 우유가 있으면 그 우유값 7개 들어있는 실제 우유양을 조사했어요. 지금 200ml 지금 뭐 서유우유 무슨 예를 들어서 연세우유 그 다음에 뭐 덴마크 우유 아니면 메일 우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7개의 종류들의 그 각각의 우유값에 들어있는 200ml 우유니까 200ml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유량을 조사했더니 약간씩의 오차가 있네요. 측정했더니 이 값들이 7개의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한번 구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우유량의 평균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얼마냐면 여러분이 한번 더해보세요. 1435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7호 약분하게 했죠. 7, 2, 14, 70, 75, 35, 205가 나오네요. 그래서 평균을 구했더니 205ml가 나왔어요. 200ml가 아니라 좀 더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 편차의 제곱을 구하는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자, 그럼 편차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편차라는 게 그러죠. 자료값, 즉 별량이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이것이 바로 편차예요. 이 편차는 제곱을 이제 시켜본 것이 이 밑에 나와 있네요. 여기 빈칸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여기 빈칸을 다 넣어봐요. 여기에서 204.4가 실제 량이잖아요. 그럼 204.4에서 뭘 빼야 돼요? 평균이
205를 빼야겠죠. 205를 빼요. 그럼 값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0.6이 나와요. 이제 얘도 똑같아. 205.4에서 205를 빼면 0.4죠. 이렇게 편차를 먼저 구해놔야 제곱을 시킬 수 있겠죠. 여기는 0.8, 그 다음에 여기는 205.7에서 205를 뺀 평균을 빼주면 그 자료값, 즉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편차가 된다겠어요. 0.7. 여기는 다 합계를 했더니 아까도 말했듯이 1435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편차를 제곱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0.3을 제곱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3, 3은 9니까 0.09가 됐죠. 소수 둘째 자리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0.8의 제곱은 0.64.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 0,4로 바뀌죠. 소수 둘째 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제곱을 하면, 거듭 제곱을 하면 그 자릿수도 소수 첫째 자리는 소수 둘째 자리로 바뀌어요. 그런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해봐라 했는데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라 했으니까 편차들을 제곱한 거 이것들을 이용하겠죠. 1.44, 0.36, 0.09, 0.16, 0.64, 0.49, 0.04 이것들을 다 더해서 뭐로 나눠야 돼요? 7개의 지금 브랜드를 조사했으니까 7로 나눠야겠죠. 계산하면 나오는데 대략 3.22를 7로 나눈 값이어서 0.46이 나오고요. 얘가 뭐예요? 분산이에요. 자, 분산 구했고 이제 표준 편차 구해봅시다. 표준 편차는 왜 필요하냐면 사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만 구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차를 제곱해버리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제곱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평균하고 단위가 달라져요. 제곱을 하면 단위도 제곱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센티미터였다면 제곱을 해버리면 어때요? 제곱 센티미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원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걸 맞춰줘야 돼요. 단위를. 그래서 다시 루트를 씌우면 어때요? 단위가 다시 센티미터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트 분산이에요. 루트 분산이어서 양의 제곱근이죠. 그래서 0.46의 양의 제곱근. 이건 대략 계산해보면 이제 루트 값이라서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0.68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0.68에다가 0.68 한번 곱해보면요. 대략 0.462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0.46에 가까워요. 그래서 0.46이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상관관계. 이번에는 상관관계인데요. 이거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그 다음에 볼 건 상관관계인데 상관이란 것 자체가 뭐예요? 관계라는 게.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별량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지금 가장 분포 상태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대표값, 즉 평균하고 산포도 뭐였어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또 이제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봅시다. 지금 지상 1.2m 위치에서 잰 삼나무. 지금 여름에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뭐 이렇게 시원한 옷들. 그러면 그 천연 섬유 중에 3배로 이제 짠 옷들이 있어요. 옛날 시대에는. 지금 요즘에는 그런 옷들이 거의 없는데 요즘엔 합성 섬유로 된 옷들을 뭐 그런 옷들을 많이 입기 때문에 근데 천연 섬유 중에서 3배라는 그 재질로 만든 그 옷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삼나무를 이제 길러야겠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이 삼나무 줄기의 지름의 길이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지름의 길이 그 다음 삼나무의 키 이거를 서로 비교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삼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의 지름 색깔이 좀 안 보이는데 초록색을 해버리니까 이쪽 이게 바로 지름의 길이죠. 이게 지름의 길이고 삼나무의 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키죠. 얘는 지름이고 이것들의 이제 비율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한번 궁금해하게 생각했대요. 주제자가.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줄기 지름이 커질수록 어때요? 커질수록 키도 어때요? 삼나무 키도 20으로 커졌죠. 여기가 뭐야? 32라고 하면 32죠. 여기 32에 대응하는 게 20이 되죠. 그 다음에 뭐 더 작은 거 10에 대응하는 거는 뭐 9 이런 식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건 작은 거, 큰 거는 큰 거. 어때요? 이런 모양의 점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삼나무의 지름하고 키는 어때요? 서로 아주 관계가 어때요? 깊어요. 어떤 관계예요? 키가 클수록 지름도 크고 지름의 길이가 길수록 키도 크고 자, 이래서 서로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름의 길이가 길어지면 삼나무의 키는 어떻게 변해요? 삼나무의 키도 커진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일명 자 볼래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선을 그어주면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러죠. 기울기가 양수인 그런 2차 직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중학교 때 좀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15쪽 보겠습니다. 닭고기 소비량과 물가지수. 닭고기 소비량이 많아지면 물가지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 진통제를 복용량이 많아지면 진통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진통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은 의학업계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표로서 얘는 관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리고 농업 종사자의 수. 서비스업과 농업 종사자는 비율이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렇게 짝을 이룬 두 별량 사이에 직선적 관계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대요. 이처럼 두 별량 사이에 있는 직선적 관계를 상관관계라 하네요. 직선적인 관계를 상관관계라 해요. 그래서 1차 직선으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색깔을 이 두 별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닭고기 소비량이에요. 얘는 물가지수라고 해봐요. 여기는 닭고기 소비량, 얘는 물가지수. 그러면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양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양의 상관관계. 얘는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을 상관관계를 우리가 밝힐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양의 상관관계의 3점도. 분포되어 있는 점들의 정도. 이거는 매우 강하죠.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겉에 가까이. 얘는 좀 흩어져 있죠.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함, 얘는 강함. 그럼 얘는 음의 상관관계인데 얘도 강하죠. 거의 직선 주변에 모여 있어요. 얘는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약함이 되겠죠. 상관관계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볼래요? 전혀 얘는 어떤 직선을 어느 방향을 그려야 될지 모르죠. 얘는 지금 옆으로 돼 있고 얘는 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양이나 음의 그 기울기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도 아니고 음의 상관관계도 아니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통 상관관계는 순수장을 좌표로 하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린 산점도로 판단을 하는데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해 잘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색깔 좀 바꿀게요. 계속 빨간색을 사용하니까 좀 이상하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이제 페이지 116쪽으로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광화문 거리의 한 지점에서 1분 동안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수, 1분 동안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 수하고 통과 속도를 12번에 걸쳐서 측정을 했대요. 여기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좀 안 보이니까. 이때 3점도를 그리고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림을 이제 대강 그려보았더니 어떤 모양이 되냐면 대강 그림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 모양은 어때요? 이렇게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 해버렸어요. 이런 걸 언제 다 하고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상관계를 알려주는 상관계수는 피어슨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두 별량 사이에 있는 상관관계의 정도인 상관계수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했어요. 직선적인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요.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냥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어요.